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교양대학에 있는 김현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언어 불평등과 AI 글쓰기에 관한 것입니다. 생성형 AI 인工지능이 학문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영어 중심의 담론을 또는 강화하는지 또는 완화하는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보통 우리가 지금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전공을 망라하고, 다양하게 그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연구하는 저의 전공은 국문학이기 때문에 영어로 변환되는 AI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좀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영어 사용권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한국어나 그런 조금 소용이 잘 안 되는 제2외국어 같은 그런 국가에서는 AI 쓰는데 약간 결함들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AI는 언어 경계를 낮추지만 학문 담론은 영어 중심으로 점점 굳혀지는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비영어권 연구자에게 구조적 불리함이 지속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불평등을 과연 완화시키는지 또 심화시키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검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구의 목적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영어 중심 담론 강화 메커니즘을 구명하고 언어 불평등 완화 조건을 탐색하고 학문 공동체 대응 제시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연구에서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글쓰기가 영어 중심 담론을 강화하는지, 어, 둘째, 비영어권 연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세 번째가 학문 공동체는 이 양가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이런 질문들을 하기 전에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언어 불평등이 지금 제시가 가장 문제적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필립슨이 말한 영어 제국주의란 말이 있는데요. 이 영어 제국주의는 언어가 지식 권력의 중심이라는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학술 출판은 영어 논문을 중심으로 권력을 재생산하며 또는 비영어권 연구자들은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이런 것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지식 생산의 불평등 구조를 야기시킨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 학술지의 영어 편향, 인용지수 구조라던가 번역 교정의 이중부담 이런 것들이 언어 불평등을 야기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 두 번째 중에서 지식 권력과 담론이라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거는 푸코의 그 지식 권력과 담론 개념 중에서 언어 지식 상호 규정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 지식 상호 규정이라는 용어는 언어가 지식을 가능하게 만들고 동시에 지식의 언어의 사용 방식을 규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와 지식 권력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코는 언어 지식 권력이 서로 독립적인 영역으로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언어가 의사소통 수준이 아니라 지식을 구성하고 권력을 작동시키는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권력적인 구조에서 보면 영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AI 언어 생성도 담론 권력의 이런 영향을 당연히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데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나 알고리즘의 편향 때문인데요. 어, 이 AI 기술의 핵심 구성 요소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그 자체로 어떤 중립적인 수학적인 어떤 산물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맥락과 권력 구조를 반영하는, 재생산하는 담론적 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누가 어떻게 지식으로 간주할지를 정하는 권력의 실천적 형태이지 결코 기술이 중립적이지는 않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해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어 중심 학문 담론의 현실을 살펴보면요.
출판에서 영어가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기업건대 80% 이상이 영어 담론의 현실이고요. 비영어권은 상대적으로 접근성, 평가 가시성에서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품질이 아니라 접근성 문제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말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그러죠. LLM. 영어 데이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비영어권 언어 데이터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열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질 격차가 성능 격차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적 구조 문제가 또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글쓰기 성능 비교를 한번 살펴보면요. 문법의 정확성 측면이나 논리 일관성이나 인용 완결성이나 월등히 영어가 한국어, 지금 우리나라의 그 한국어를 중심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래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방법으로 영어, 한국어 AI 글쓰기를 일단은 비교를 할 거고요. 국내 연구자 120명의 설문 인터뷰 내용을 대상으로 2020에서 2024년 출판 언어 분포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은 AI 사용 경험이 있는 그런 사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용도로 쓰이냐 살펴봤을 때 초안이 45% 가장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논문 초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AI를 사용했다는 그 통계 지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번역할 때 AI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교정을 볼 때 AI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72% 정도가 AI 영어가 기계적이고 그리고 본질의 그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라 상으로 보시면 이런 분포도가 있고요. 그래서 영어 우위 성능을 비교를 하면 영어 우위 성능, 그러니까 영어 중심 담론을 강화 메커니즘은 뭐냐면 영어가 문체의 표준화가 되어버렸고 출판 구조의 영어 편향이 그, 구조상 영어로 이렇게 출판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점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비영어권 연구가 2차 지식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권 학술 출판 언어 분포도, 영어권 분포도가 가장 높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AI가 어떤 이런 상태에서 역사를 갖고 오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AI의 가장 큰 장점은 작업 속도, 그리고 또 표준화라 그러는 일관성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AI는 짧은 시간에 논문 초안을 생성하거나 또 영문 교정을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효율성의 대가로는 AI는 모든 글을 일정한 패턴 안에서만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획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비유적인 표현이라던가 좀 이렇게 모호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류로 판단을 하는 게 AI의 단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우리 사람들의 글쓰기에 있어서 사유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또 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개별 연구자의 언어적 개성이 약화된다는 건데 글을 쓰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연구자 고유의 어떤 글을 쓸 때 있어서요. 언어적인 리듬이라던가 문체라던가 그 사유의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점점 AI에 의존함으로써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는 틀린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다수의 평균적 문체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정체성과 창의성 침식 가능이라는 부분은요. 언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도구로서만 소용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유의 방식이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언어라는 것은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쓰는 말이 곧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AI는 표준 문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자신의 언어적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우려가 생기고요. 결국은 창의성이라든가 비판성이라든가 사유의 깊이도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문이 점점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모두가 비슷한 문제, 논리, 결론을 내놓는 표준화된 사고 체계로 이동하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영어권 연구자가 또 이중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AI 한국어 성능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 문장 생성 능력이 영어보다 낮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GPT-4 계열 모델도 학습 데이터 80% 이상이 영어이고요. 한국어는 1, 2%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법이라든지 논리 전개에서 오류가 되게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 연구자는 AI가 생성된 그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다시 사람이 인간 교정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AI는 학문적 글쓰기의 정확성을 되게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 근거, 예시 이런 맥락으로 계속 흐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선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적으로 연구자의 문화적 맥락과 어떤 사고방식이 표준 영어 문체 안으로 흡수되면서 의미가 희석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비용이나 정체성의 함중 비용도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시간 같은 경우에도 AI를 이용하더라도 문장 수정, 번역, 교정 이 단계가 반복되므로 총 작업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초안 작성 속도는 되게 빨라지죠. 빨라지지만 후처리 그 시간이 두세 배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용 측면에도 뭐 전문가 어떤 번역기 교정 서비스를 이렇게 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뭐 챗 GPT 플러스라던가 디플 프로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만 재구독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권 연구자에 비해서 비영어권 연구자들은 언어 기술 비용이 더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입니다. 정체성 측면에서도 AI가 제시하는 정답형 문제를 반복 수용하면서 연구자의 사유 언어가 점차 영어식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문체 변화를 넘어서 이런 결국 궁극적으로 지적 정체성이 전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중심 담론의 재생산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런 정리가 있고요. 72%는 문장을 매끄러져 의미가 왜곡됐다. 60%는 AI 기준이 되어 불안감이 느낀다. 이런 편의 제공과 주체성 약화의 이중인식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어 계제 중심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AI 영어 기능의 구조를 강화시키고 있고 비영어권 연구의 2차 지식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인용 논리 완결성이 높은 반면에 한국어 타 언어는 문체 오류, 인과 비약이 빈번하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쓴 논문들에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 중에서 또 단기적으로는 뭐 장벽이라든지 완화 진입성이 높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어식 구조가 점차 내면화되는 그런 이중 역설을 자아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내용들과 그 문제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AI 학습 데이터는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AI 언어 능력은 그 영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AI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표준 언어가 담는 구조를 기본값으로 재현하고 있는 거죠. 즉 AI 지식이란 사실상 서구 지식의 확장판이라는 셈이죠. 이것이 아까 푸코의 지식 권력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화 측면에서는 반면에 이런 영어권이 강화되는 반면에 AI를 사용함으로써 언어 장벽을 낮추는 번역자이자 매개자 역할을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은 국제 학술 담론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AI가 번역이라든지 뭐 요약, 교정 이런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비영어권 연구자도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연구자들도 AI 번역기와 오픈 데이터를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쉽게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양가적인 측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AI 효과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AI 전체가 뭐 선하다, 악하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AI가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의 구성, 알고리즘의 방향성이나 사용자 활용 방식이 그 AI의 어떤 방향성 그 결과를 결정하는데요. 서구 중심의 데이터로 설계된 AI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을 강화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 다언어 다문화 기반으로 설계된 AI는
접근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양가적인 측면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AI 구조상 우리가 앞으로 떤 식으로 AI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정부나 뭐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어나 중국어나 아랍어나 그런 다양한 비영어권 언어 데이터를 그 공공 인공지능 그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공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한국의 뭐 AI 허브에서 한국어 논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인터뷰 원문을 AI 학습용으로 정제해서 제공하거나 또 유네스코가 다언어 번역 코퍼스를 국가 간 협력으로 확장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비유를 하자면요. AI에게 다양한 언어로 된 책을 더 많이 읽히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AI가 영어 책만 100권을 읽었다면은 이제 중국어나 한국어로 된 책도 100권씩 읽히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 효과라는 언어 품질을 격화시키고 완화시키는 그런 제언을 할 수가 있고요. 출판적인 측면에서는 그 한국연구재단이나 스코프스가 논문을 한국어와 영어 두 개의 언어로 동시에 게재하는 시스템을 개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논문이 한국어 원문으로 출판되면 AI 번역 교정 시스템을 통해서 영어 버전도 함께 공개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이미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다언어 동시 게재를 시도 중입니다. 이러함으로써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영어 중심 출판 구조로 인해서 비영어권 연구는 가시성이 낮았는데 다언어 출판은 국제 인용과 협업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출판적인 맥락에서 또 제안을 드릴 수 있고요. 교육적인 맥락에서는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이 교육적인 시스템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과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에 가장 큰 고민을 많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예를 통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대학 교양 과목에서 AI 글쓰기 활용법을 단순히 기술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AI가 생성한 문장 속의 편향을 분석, 비판하는 훈련을 병행을 하는 겁니다. 학생이 AI로 생성한 글을 원문과 비교해서 의미 왜곡 또는 문화적인 맥락을 손실하고 번역자 어투를 직접 찾아내는 활동을 수행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I가 쓴 문장 중 가장 비인간적인 표현을 찾아 수정하기 같은 과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그 문법을 고치는 훈련이 아니라 언어와 사고의 다양성을 지키는 윤리적 훈련을 동시에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왜 이렇게 썼을까를 묻는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통해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다언어 코퍼스를 수집해서 그 정제 배포를 하고요. 중기적으로는 다언어 출판 시스템을 지원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공공 다언어 LLM 개발을 한다는 그런 어, 그 로드맵을 짜보는 게 중요하고요. 교육 지침으로 AI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유지하는 균형을 잘 지키는 그런 그 방법이 필요하고요. 번역, 의미 검증 활동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다언어 글쓰기 포트폴리오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데이터 추정의 어떤 그런 보수적 해석을 그러니까 데이터 추적에 어떤 그 보수적 해석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조심스럽게 해석하자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데이터 기반 분석의 불확실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결과를 과도하지 하게 일반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학문적인 어떤 태도를 뜻하는데요. 이런 해석이 필요하고 또는 언어 전공별 세부 비교 확대가 필요하고요. 이런 종단적 사용자 행동 추적 과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AI 시대의 학문은 더 빨라야 하는가, 더 다양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지금 계속 최근에 하두로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미 우리 삶과 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AI 활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이 다양성을 어떻게
공유하면서 균형된 발전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글쓰기 맥락에서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연구 논문을 쓰게 되었고요. 앞으로 계속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AI 글쓰기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